화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3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 가계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건가요? 네, 한국의 가계빚 규모는 지난 5년간 매년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수준으로 커져왔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비교해 놓은 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큰 나라 10개 선진국 중에서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2021년 3분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가계빚 규모가 국제결제은행 집계로 GDP의 99.2%까지 커졌는데요. 이후에 조금씩 낮아져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GDP의 92%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추산되긴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빚을 좀 갚는 모습이 덜어 나타난 것도 작용했지만요. 사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계빚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계빚이 약간 작아 보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43개 나라 중에서 우리는 5번째로 가계빚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 늘 심각한 문제라고 했지만요. 사실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43개 나라 중에서 따져보면 15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빚이 좀 많은 편이네 싶은 정도였는데 급속도로 순위가 올라가면서 2022년 기준으로 5위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증한 거는 우리나라만의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의 가계빚이 이렇게까지 비대해지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이 지목됐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그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주요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비해서 2023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소득 대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봤을 때 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통상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런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요인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가계빚 급증을 막기 위해서 사려는 집의 가격 대비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 즉 LTV 규제는 주요국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엄격하게 해왔다는 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빚에서 집을 사려고 낸 대출의 비중은 60.2%입니다. 주요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가계빚은 대출을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많이 내주는 나라들처럼 커져온 걸까? 2016년 이후로 연평균 20-30%씩 급증한 전세자금 대출이 한국 가계빚을 이렇게 막대하게 만든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내줘온 전세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엔 5%에 그쳤는데 2022년엔 14%까지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돼 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에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가계빚 전반을 훑어봤을 때 역시 전세 대출의 급증세가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국제적으로도 가계빚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전세 대출도 그렇고 이 자영업자가 유독 많은 것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한국의 가계빚에서 진짜 위험은 자영업자들이 져온 가계빚에 있다는 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진단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선진 경제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은 나라에 속하고요. 가계빚에서도 자영업을 꾸리기 위한 대출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내기도 하지만 그냥 가계빚을 내서 그 돈으로 근근히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 가계빚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주택 관련 대출보다 이 자영업자 대출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거나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나라 가계빚의 약한 고리가 이쪽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안정과 함께 내수 시장의 온기를 되찾아야 한국 가계빚의 진짜 내관을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숙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 서울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40대 A씨. 이사 날짜를 정해놓고 대출이 막혀
잔금 대출을 받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 글이 올려오면서 주말 내에 다 소진이 됐어요. 지금 맛집에 줄 서는 것처럼 지금 대출 오픈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주 본격 입주를 앞두고 대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데 최근 2단지 잔금 대출에 나섰던 일부 새마을금고는 대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지난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조 9천억 원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는데 입주하지 않은 이유로 잔금 대출 미약보가 30%로 가장 많아 전방위로 강화된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 대출 금액이 제한되고 있어서 뜻대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관리 총량 규모가 초기화되는 내년을 겨냥해 벌써 주담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6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부 은행과 보험사 등이 내년 1월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과 같은 추가 규제도 예정돼 있는 등 대출 조이기 기조는 유지될 걸로 보여 수요자들은 이를 감안해 자금 운용 계획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A씨. 최근 대출 가산금리가 높아져 이번 달부터 매달 나가는 이자가 50만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낮은 이자여서 이걸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부담이 돼요.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 속에 5대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26차례 대출 가산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예적금 금리는 반대로 모두 내렸습니다. 둘 사이 간격인 은행 예대금리 차는 8월과 9월 연달아 커졌고 고스란히 은행 이익으로 잡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전분기보다 1조 원 줄었지만 상반기 높은 순이자 마진에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그간 빚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금융당국도 예대 마진 관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고금리로 고통받고 계신데 은행들은 이자를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일부에서 성과급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제 주체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부진 속 가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한 요인입니다. 순이자 마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은행들 전략이고 이자 비용이 자꾸 늘면 이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국민 경제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 시중은행들의 고강도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빚 총량 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